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뭐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뭐 감기 기운이 좀 와가지고 이번 감기 유행하는 게 뭐 이게 가래가 많이 생기고 콧물이 좀 나고 막 그런 건가 봐요. 제가 가래가 좀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귀로 듣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거슬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초겨울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날씨를 보니까 마이너스 1도 최저 가는 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지난주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좋은 주간이었죠. 오랜만에 다우지수 한 주 동안 4.7% 올랐고요. S&P 500은 5.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5.5% 올라서 5일 동안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역시나 채권 금리 그리고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4분기랑 내년도 1분기 채권 발행 규모를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재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건데 월요일 날부터 채권 금리는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한 게 이 발행 규모를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이 발행 규모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지금 3분기에 우리 그 국채 금리를 생각해 보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역시나 이제 재무부의 발행 채권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1조 달러 정도를 발행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발행이 계속 나오면서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4분기에는 과연 얼마나 발행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수요일 날 규모 자체가 낮게 나왔습니다. 4분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 규모가 7,760억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치가 한 8,52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요.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이제 작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요일부터 채권 금리는 급락을 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월요일부터 급락하지는 않았어요. 채권 금리가 정확히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한 것은 수요일부터였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은 채권 금리가 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2024년도 1분기 발행 규모가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1분기에 8,160억 달러를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치가 6,980억 달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분기는 예상보다 조금 낮은 거 오케이. 근데 1분기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아지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수요일 날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디어 수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왔냐 사실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발행 규모가 작아진 거는 오케이인데 발행을 단기물로 할 것이냐 중장기물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3분기 때 국채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몇 년물입니까? 10년물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장단금리 장단기 국채 금리 차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게 계속 지금 역전이 되면서 뭐 18개월 뒤에 무슨 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12개월 뒤에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작년에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례적인 현상이죠. 항상 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10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3분기에 올랐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시장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대출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3분기에 실질적으로 중장기 채권의 이제 발행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0년물 금리, 이 중장기 금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장기 채권을 과연 발행 규모를 늘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발표 결과 된 것을 보면요. 단기 국채 발행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10년이라든지 30년물 이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 속도를 늦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뭐 만기 도래되는 1,022억 채권이
이제 1022억 규모의 이제 달러 채권이 이제 만기에 도달하거든요. 요거 채권 환매를 위해 가지고 1120억 달러 이번 주에 발행을 확정했습니다. 요거까지 발표를 했고요. 이게 사실 요것만 해도 1120억 달러가 8월 달에 이제 그 같은 기간에 발행한 1140억 달러 대비해서도 낮아지면서 그것도 조금 이제 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뭐냐?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는 있었죠. 뭐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보고 있는데 굳이 중장기 채권의 발행 규모를 늘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노동시장의 데이터가 이제 소폭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금리 그리고 이제 중기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장기 국채 10년이라든지 30년물 그동안 이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었다는 것은 장기 국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기 싫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이 프리미엄이 귀환했다라는 거, 요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채권은 4분기에 발행 규모가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 채권이 아닌 단기 채권으로 발행 규모가 늘려가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매파적인 발언은 그 전에 이제 파월 의장 연설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기대치라든지 그런 게 크게 있지는 않았는데요. 뭐 매파적이지도 않았고 FOMC에서 이제 시장이 예측하는 것만큼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날부터 증시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하겠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여전히 이제부터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게 고용지표. 과연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니까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겠죠. 근데 고용이 지금은 조금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ad news is good news라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고용이 조금 식으니까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수요일 날 나온 지표부터 좀 보면 구인 이직 보고서 채용 건수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게 955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925만 건이었고 이전치가 949만이었으니까 요거는 조금 잘 나오면서 고용 괜찮나 했는데 사실 그날 이제 채권이랑 FOMC 이제 뭐 나오면서 사실 묻혀버렸죠. 그리고 목요일 날 나온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1만 7천 건이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21만 건이었으니까 그거보다도 실업을 한 사람이 조금 많이 나온 거고 이전치인 21만 2천 건 대비해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누적해서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실업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뭐 고용을 다시 피고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연속으로 실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건수를 한번 보면 181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80만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치도 178만 3천 건이었으니까 이거 그러면 이 실업이라고 하는 게 한 주뿐만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나온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도 15만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8만 건이었고요. 이전치가 29만 7천 건이었으니까 요거 조금 빠르게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요것도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요것도 이제 뭐 서비스업의 물가지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51.8이 나왔고요. 예상치가 53이었고 이전치가 53.6이었으니까 요 중에 이제 그 서비스업의 임금도 포함이 되고 있을 텐데 요 물가 같은 것도 조금 떨어졌네. 그 이야기는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나?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3.9%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는 3.8%였고 이전치는 3.8%였으니까 실업률도 조금 올라갔다. 그래서 역시나 금요일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베어마켓이냐 뭐 불마켓에서 잠깐 조정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의 랠리에 대해서 베어마켓 랠리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그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비정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쁜 뉴스가 정말 나쁜 뉴스로 반영이 될 때 그때쯤이 되면 정말 경기가 확 식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연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이 상태로 즐기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증시가 지난주에 한 주째 오르다 보니까 연말 그 산타랠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 생각해 보시면 뭐 코로나 할로윈 때부터 시작되는 이런 어떤 그 소비 시즌에 그 어떤 산타랠리 뭐 이런 연말 랠리 같은 것들이 부재했었어요. 근데 이번 올해에는 조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연말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채권금리랑 관련된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10월 28일 날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방문하면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 쪽은 아직은 조금 튕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 공식 일정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합의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들에 의하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선 언제 있냐라고 보면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회담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논의사항이 그러면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논의사항은 국채 매입이 일단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중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하나씩 걸려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미국 쪽은요. 우선 저희가 미중 관계가 어떻게 조금 최근에 냉각이 됐었나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짧고 굵게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18년부터 20년까지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화웨이를 걸고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화웨이의 안드로이드 운용체제 금지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화웨이의 뭐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억류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시장 점유율과 함께 급속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를 2번이나 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1차 무역 합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나왔던 결과가 사실은 좀 파격적이긴 했었죠. 중국 쪽에서 향후 2년 동안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제품 수입을 2천억 달러 늘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평가는 무슨 뭐 원래 하던 거가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2천억 달러를 늘린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야 2천억 달러 이거 제대로 다 사줘야지 우리 이야기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살그머니 제시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중국에서는 그 이후로 지금 어떤 일들을 해왔냐 히토류 등 전략자원 수출을 통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1대1로 10주년 포럼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본인들만의 얼라이언스를 이제 갖춰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릭스 확대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방간처법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에서 짜잔 하고 깜짝스럽게 5G 폰을 내놓으면서 뭐 이제 서로 도발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작년에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에이펙 정상회담이 발리에서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건설적인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올해 2월에 미국에서 중국의 그 정찰 풍선을 격추시키면서 다시
그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했던 얘기 중에 오불 정책이라고 있어요. 불, 아니 불자의 불자인데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맹 강화를 통한 반중국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과 충돌하지 않겠다. 이렇게 5가지를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요 5가지를 다 살펴보면 완전히 다 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우리 그때 발리 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 그거부터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요 2개의 어떤 그 쟁점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뭐 성사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최근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두 국가의 어떤 그 수요가 조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지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다 하는 어떤 그 성과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은 그런 것이 있겠죠. 뭐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온다든지 사실 이게 뭐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굉장한 이제 그 정치적 어떤 성과로 평가가 되기도 했었으니까 그걸 다시 데리고 나올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를 정상화시키면서 근데 중동의 평화도 찾아오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이스라엘이 약속했던 내년부터 이어질 어떤 그 증산에 따라서 원유 안정화도 짠 하고 갖고 오려고 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냉랭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치적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완화시키고 경제라도 조금 영향을 이제 좋은 영향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많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반도체 제재 완화로 인해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쪽에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고율 관세가 아직도 부과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수요가 좀 있은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니 뭐 이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견디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화웨이 스마트폰도 내놨지 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발표된 PMI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 50 이상을 상회했었는데 이게 다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둘이 만나서 국채 매입을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중국이랑 일본이 지금 미국의 국채를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환율 방어일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 환율제를 채택을 하면서 그동안 괜찮았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환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하고요. 달러가 강해지면서 위안화가 거의 역대급 최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전체 미국 국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이게 2002년 10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일본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전체 미국 국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4%까지 하락을 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국채를 사주진 않겠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국가가 국채 매입을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심리적으로 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 지금이 11월 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빨리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뭐 하는 거야? 근데 좋은 소식들은 조금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리샹푸라고 중국의 그 국방장관이 9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해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8월 29일 날 공식 석상에서 무슨 연설 하나 하고 그때부터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 그래서 뭐 반부패 정책 뭐 부패 혐의 조사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9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2018년도에 러시아 전투기 및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거 러시아 쪽에서 사지 말라니까 왜 사가지고 해서 제재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개인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이후에 몇 년이 흘려서 지금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군사 대화가 없어졌죠. 그래서 1년 넘게 미국에서는 이거 군사 대화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니 우리 국방장관 리상푸한테 지금 제재를 매겨놓고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지고 어떻게 지금 대화를 합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분이 해임이 되면서 제재 먹혀 있는 국방장관도 없죠. 국방장관이 아직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군사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후특사도 만난다. 4일부터 7일까지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 계속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뭐 선은 넘지 않고 지금 만날 여지는 계속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이런 게 확정되지 않고 발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밑 작업에서 뭔가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약 한 달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랍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휴전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피해를 막자 이제 이스라엘한테 일시적으로 좀 교전 중단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기회에 하마스 무조건 제거해야 돼. 말 안 듣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지금 이란의 이란의 그 어떤 뒷배를 갖고 있는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그 전면전 가능하다. 뭐 이렇게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네타냐후 총리가 어찌 보면은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금 시위가 엄청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네타냐후 총리 퇴진하자는 거예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76%가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64%는 전쟁 끝나면 무조건 총선 치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입지에 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휴전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뭐 좋은 현상만은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도 진짜 좀 잘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뒷배를 봐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랍권 국가의 그 사이에 아랍권 국가에서 완전 둘러싸여져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휴전 협정도 안 듣고 이제 뭐 어떤 무소의 뿔처럼 나아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런 지지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펼쳐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는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는 헤즈볼라만 참전을 안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 압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끝날 가능성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자,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보다는 실적인데 실적도 사실 시장에 영향을 줄 어떤 그런 그만큼 큰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도 국채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한 좀 괜찮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들보다는 뭐 제가 좀 관심 있는 기업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11월 7일 화요일 날 장 전에 우버, 뭐 셀시어스, 디알홀튼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장 마감 후에는 옥시덴탈 그 페트롤리엄, 그다음 이베이, 루시드, 그리고 8일날 장전에는 워너브라더스, 언더아머, 로블록스,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디즈니 실적 발표 있는데 디즈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9일날에는 목요일날 장전에 리오토, 오틀리,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유니티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한 주도 정말 좋은 주였는데 이번 주도 좀 그렇게 좋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